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판토론입니다. 우리 정치권을 휘감고 있는 주요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다. 그 의혹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규범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가. 김건희 여사는 무소불위를 넘어서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의 존재인가. 이 부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끝판토론에서 끝까지 파는 정신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강덕구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욱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간단히 질문드리면 김종욱 박사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룰 때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주장이 반반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느냐. 정말로 논쟁적인 문제의 일부분을 보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드를 쳐주는 언론이든 아니면 권력의 비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룰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 박사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일반적인 국민 정서랑은 다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과 방송 환경,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부역 행위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상황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저는 언론과 방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좀 길들여져 있는 언론, 방송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권력과 이권을 나눠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공동 정범으로서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그 외에 군소 언론 방송 같은 경우는 소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이 됐죠.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논란이 불러일으켜지면서 MBC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비행기에 태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소위 권력의 비판적인 언론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방송이 공정하게 보도한다는 건 소위 이 회사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 갖다가 역전시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과거 2016년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도 언론과 방송이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여론조사, 국정운영 지지율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서 상승도 하락도 안 하던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 여론, 광장의 민주주의가 확 작동을 하면서부터 확 엎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언론과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목숨을 걸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답답함은 저는 어찌 보면 새벽을 알리고 있는 가장 큰 어두운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꽤 오래 길었고 또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이 진행이 계속 되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피로감, 이런 절망 이런 감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20, 30% 안으로 딱 가다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 소위 야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하나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오히려 절망이라고 보는 것들은 우리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모든 언론이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양비론이냐.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반론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명품백이 뇌물이냐 아니냐.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무슨 또 국가기록물이냐 아니냐. 황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황제조사는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말이 안 된다. 검사들이 휴대폰 맡겨놓고 이렇게 조사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찬반양론으로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정 대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 찬반장론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 그런 거는 황제 조사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과거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의 전례를 봤을 때 별도의 공간에서 그것도 경호처가 담당하는 공간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예시를 봤을 때는 국민들은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저는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도 그렇거든요. 정부 기관들이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법과 원칙대로 했으면 왜 지금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검찰들이 휴대폰 반납하면서 왜 황제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아니다 우기면서 뭔가의 프레임을 만들면서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대한 의혹보다는 논쟁의 거리를 만들고 있다 지금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끊어낼 것인가 이게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언론의 역할 중에서도 사실은 저는 일부 언론들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김종욱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의 언론에 비해서 이 사실관계와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언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종호 사건이 계속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강덕규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양평 게이트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야 양평 게이트 이거 다 사라져 버렸나? 우리 왜 이거 조사 안 하지? 수사하지 않지? 진실은 어디 갔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국정농단의 게이트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에서 양평 게이트 관련해서 집요하게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팩트가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면 마지막 누가 왜 버튼을 눌렸는지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두 부가 관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것만 확인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두려운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 양평 게이트나 우리 뭐 최혜병 문제나 모든 이슈가 다 본질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워낙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이런 것보다 계속 이슈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종욱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그 언론 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큰 틀에서 가치제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제로서의 역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상품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비론으로 몰아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객관적인 척하고 공정한 척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과 야합하고 그 이면에는 자본과 야합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언론사의 그야말로 첨예해야 될 모순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가장 그 모순적인 부분이 이런 김건희 관련된 포함해서 권력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다음에 역사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과 방송의 흑역사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언론사 방송사에 근무하는 우리 기자 여러분 포함해서 좀 자기 검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나마 스픽스 포함해서 우리 이 범 시민 진영 나름대로 그야말로 주류 언론과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방송 덕분에 그래도 버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양평 게이트 관련해 좀 여쭤보면요.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수사도 진행이 안 되고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서 국가가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없고 야당만 이제 나서가지고 계속 이걸 특검해야 한다 이런데 반응이라는 것이 야당과 범야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은데 민주당과 왜 여기에 단 한 발짝도 구체적인 진척이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권력과 언론이 야합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실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6월 28일 이제 뭐 한 달 전쯤에 우리 안진걸 소장 그리고 전 양평 시민사회단체 또 여현정 의원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하고 이슈화를 했었죠. 그때 안진걸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한테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같이 좀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좀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 의원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도 저는 언론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밝혀졌는데 권력의 한 축인 경찰이나 권력의 한 축인 검찰이나 이런 이런 권력기관들은 이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핑퐁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마지막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련성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권력기관에서 이걸 계속 차일피일 미룰까요? 저는 마지막 그건 뭐 대통령 부부만이 알겠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요. 그리고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호진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일부 언론은 그래도 진실을 추구하고 있지만 뭐 다수의 언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여기에서 이제 일부 언론이라도 진실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지 저는 근원적인 좀 질문이 들었어요. 양평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게 정말로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정말 이게 이제 집단적 범죄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된 상황을 누군가 끝까지 따지고 물어야 하는데 묻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그러면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이 아예 고소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당장 주민들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시도민들은 고속도로 빨리 이용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국가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당의 정쟁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항의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로서 왜 주장하지 않느냐? 국가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양평게이트 문제만큼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진짜 진척이 안 됩니까? 정말로 자기들끼리 짬짬이하면서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막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럼 뭐라고 거기 먹힙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짬짬이에서 언론하고 국가 권력과 수사기관이 막아버리면 이제 막히는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까? 기소권이 있습니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탄핵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핵, 국정조사, 아니 국정감사라고 하는 수단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그럼 이걸 깰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여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근 여론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를 들면 이진숙 후보에 대한 지금 방통위원 됐습니다만 해명이 맞냐 안 맞냐. 많은 국민들 17% 정도의 국민들만 믿었지 나머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한 황제조사 문제 많다고 하는 여론 자체가 문제 없다고 하는 여론이 한 23%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5에서 10%가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래로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이 민주당에 대해서 보수의 핵심적인 지지층을 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내외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동의하면 소위 적에게 이적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깨져야지만 소위 그 깨진 공간을 통해서 대중들이 현장으로 나오게 되고 여론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숫자의 늪이에요. 192대 108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입니다만 특검을 할 수도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 숫자를 넘기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거에 2016년에 광장에 나와서 수백만 명이 그 추위에 떨면서 소위 하야와 탄핵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소위 문재인 정부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대중들이 나갔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효능에 대한 예를 들면 경험적인 좌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뚫을 수 있는 건 전 특검 문제에 대해서 소위 야당 진영이 매우 유의미하고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지금보다는 진일보되어 있는 내용들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왜? 야당 진영은 수사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 그래서 전 가을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 소위 천운이 올 정도가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야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저는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전 예열자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께 좀 여쭤보면 이게 실제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짬짬해서 그냥 아예 덮어주기 하는 겁니까? 양평 고속도로. 양평 게이트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양평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정권 들어서 이 양평 게이트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은 인수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다음부터 한 거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 밝혀지면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하야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막는 겁니다. 그리고 55% 노선이 바뀐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용역사가 바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한 2년 가까이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용역사가 중심으로 해갖고 노선 변경이 된 사례는 없다. 대부분 발주청에서 요청하고요. 그 요청에 맞춰서 용역사가 입장 정리를 하는 거지 용역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철회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조 7천억이 되는 사업은 예를 들면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철회할 때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마음대로 장관이 할 수 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제주도 지사를 재선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윤석열 정권의 존폐 여부를 떠나서요. 하야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이나 권력기관이 다 막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건데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 전 대표님 말씀 철저하게 동감하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도 도마에 올려놓고 싸우면 논쟁이 되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되는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게 먹히고 있다는 거. 김정욱 박사는 아니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관찰자로서 보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이나 권력자들의 발언 이런 내용을 보면 그냥 찬반양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논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느냐. 빠져서 왜 헤어나질 못하느냐. 이 질문을 정당 대변인 해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정말 이 특검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야당은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할 만큼의 지금 의석수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하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은 양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재까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정 정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피로도면 피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언론에서는 여기서는 특검법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부 그 거부권 행사 이게 지금 왔다 갔다 몇 번 누적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것보다는 논쟁거리로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나서 횡포를 부리고 이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한 20번 정도 들으니까요. 야, 진짜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폭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거꾸로 또 하는 경우가 김 박사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야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느 전 세계적으로 야당은 권력을 견제하는 거고 언론도 권력을 견제하는 거고요. 그럼 야당이 예를 들면 야당이 입법 폭거라고 얘기하는데 입법 폭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준거를 누가 제공해 줬습니까? 국민이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92대 108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은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오피니언, 그러니까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당과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압도적인 의석을 준 겁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줬으면 거기에 맞게 분야별로 소위 무엇이 문제인지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현행 법률과 다른 법안을 통해서 그것을 다 견제하고 억제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니네들이 뭔데 그렇게 숫자 가지고 난리를 치자고 얘기하는데 니네들이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문제인 거예요. 니네들입니까 그게? 그게 니네들입니까? 국민이 만들어준 의석입니다. 그러면 언론은 국민이 만들어준 의석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언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에 앉아 있는데 그 폭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소위 동일한 50대 50의 논쟁으로 이것을 다룬다? 비상식적이에요. 왜? 방통위원장은 저희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자입니다. 사고방식부터가 공정하지 않은 사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인물, 거짓으로 일관된 인물이 대통령, 그러니까 국회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방통위원장 아래 굴복하겠다는 자기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언론들의 양비론을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오히려 저는 언론을 공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그럼 또 난리를 치겠죠. 어떻게 언론을 공격하냐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예. 입법 폭거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21대 4년간 하고 지금 21에 뭐 몇 개월 지났잖아요. 제가 21대 교육위를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거. 말고는 한 번도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위 상임위원장한테 아니 우리 국회가 그야말로 합의제 기관이냐. 아니다. 토론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면 결국 투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여당 떠나서 마지막은 우리 투표로 하는 거다. 최대한 늘리면 상대방 입장 존중하지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입법 폭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준석 사진 나오는데요. 아니 방송통신위 같은 경우는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보수 언론에서 또 KBS 포함해서 보수 방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나요? 양비론 얘기하고 예를 들면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지금 현재 언론과 방송의 진실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좀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쟁이 있어서 여야 간에 갈등을 일으킨다. 국민들이 찬반 양론 갈린다. 이제 이런 거면 그나마 100번 양보했어라도 좀 뭔가 권력의 사적 뭐 유용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뭐 이렇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도 아니고 뽑아준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권력과 언론이 총동원이 되어서 마치 자신의 이익을 지키듯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행태는 의정활동 지금 경기도 의회부터 시작하면 지금 이미
뭐 한 16년 예, 그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경우 배우자를 위해서 국가가 또는 권력이 또는 집권 세력이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제가 대통령실 업무분장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제 보진 않았지만 영부인 관련된 역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분노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약 관련해서 지금 네.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만약에 심각하죠. 이게 진짜라면 수사 외압을 진짜 저희 보이는 김건희 여사가 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모든 걸 걸고 하야시킬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 정권에서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아니 마약과 관련된 부분을 그야말로 권력을 이용해서 비호해주고 그리고 경무관 한 사람 승진시키기 위해서 담당했던 팀장을 자천성 인사를 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최병 사건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진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사악한 집단이다. 이 정권은 국민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네, 뭐 예. 저 100% 동의하고요. 제 최상병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용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바로 잘하는 고소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죠. 지금 삼부토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가만히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또 이종호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조병로 경무관 관련돼서 내가 승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상병 관련된 거 삼부토건 그다음에 지금 마약 수사 사건 외압 관련돼서 모두 이종호 씨가 연결돼 있고 이종호 하면 또 누구 연결되겠습니까? 김건희거든요. 김건희. 심지어는 이거는 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오빠라고 불렀다고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언뜻 어디에서 나온 네, 얘기 네. 들은 적이 있는 것 장경태 같습니다. 최고위원이 그 얘기했는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고발당했습니다. 장경태 최고가 그 얘기했죠. 예. 아니, 고발을 당해야 수사가 되니까요. 수사가 돼야 오빠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최재형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청탁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수사를 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웃긴 나라인 거예요. 이건 대단히 웃긴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그 말씀하신 마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보니까 92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834억 원 상당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얼마나 예를 들면 마약 관련해서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얘기를 했습니까? 이 아주 중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백모 경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모 경정이 강서 쪽으로 좌천이 되는 일이 벌어져.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경찰 내부에서 뭐 서로 예를 들면 앙숙인 사람끼리 싸운 것도 아니라면 압도적 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압도적 힘이 뭐냐? 몰랐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화해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용산인 거죠.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을 갖다가 없는 용산을 데리고 와가지고 용산으로 압력을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용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가 알았냐 몰랐냐를 떠나서 용산에 누군가가 여기에 개입했다면 되게 중대한 예를 들면 권력형 게이트 이게 있죠. 더군다나 재밌는 거는 그 영등포 경찰서장은 지금 또 용산에 있습니다. 예. 이게 서로 물리고 있어요. 뭔가 하나의 큰 커넥션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그 제2의 최상병 사건이라고 규정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거죠. 제2의 최병 사건이라고 규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약 수사는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사팀에 전달을 된 이후에 수사 개입 정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마약 수사를 그 서울청 형사과장 그리고 인천세관 국장 등이 전방위적으로 수사 내용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자 마약 수사대 수사로 수사를 이관했습니다. 거기다가 담당자를 수사에서 배제시키고요.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를 소위 뭐 자천성 인사로 그 지구대 대장으로 보냅니다. 그 소위 백혜령 수사팀장이죠. 네, 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는 최병이나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랑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우리 안진걸 소장이 가져왔을 때 제가 확신했던 건요. 제가 서울 양평 공주 관련해서 그 스토리랑 똑같더라고요. 이것도 보고 야 똑같네. 이 정권이 그야말로 게이트를 보면 청와대에서 개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가 또 부탁하고 그 부탁을 또 받아서 로비하고 이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막 그냥 화를 내고 격노하고 그 보면 누군가가 또 연결돼 있고 사건 하나하나 이제 스토리는 들어보면 볼수록 막 분노가 치밀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김정욱 박사께 질문을 하면 자 수사기관이라는 데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면서 국민들을 떠받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라는 우리가 규범 조직이 갖고 있는 권위는 결국 공정성, 형평성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주체가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자 밑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검찰, 경찰, 조직 구성원들이 여기에 집단적으로 범죄 행위자로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경찰과 검찰, 특히 지금도 이종호가 개입했다고 하는 마약사건 수사에 경찰의 고위직들의 행태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 대접해줘서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런 예를 들면 아주 그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하에 있는 검찰 출신들은 다 좋은 자리에 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복현이라는 검사가 지금 금융감독원에 가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법적 권한을 활용을 해서 권력과 결탁을 하면 항상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신화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완성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하겠죠. 어디에 자기가 의척하는 것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검찰 내에서 전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송경수 서울지검장이 그나마 야 이 수사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냐. 우리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수환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인사이동해버렸습니다. 민정수석실 만들어서 민정수석을 임명한 다음에 6일 만에 소위 검찰 인사를 통해서 서울지검장 싹 바꿔버렸고 새로 들어간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 패싱해가지고 황제 조사에 응해서 소위 김건희 씨에 대한 핸드폰 뺏긴 수사를 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경찰은 경찰은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첩상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서 자료를 갖다가 경북경찰청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가지고 야 갖고 와. 그랬더니 국가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가져간다니까 그냥 냅둬라. 가져갑니다. 경찰 보십시오.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거 수사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 성과 가지고 있었으면 영등포 경찰서장 승진할 거고 아마 100경장도 승진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알기 시작하더니 야 필요 없어. 서장도 모르게 이첩을 해버립니다. 서울경찰청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정의롭게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을 됐잖아요. 실제로 이상민 장관을 여태까지 좀 가장 큰 이유는 뭐 측근이고 신복이기도 하지만 경찰의 인사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경찰들이 사실 총경이 되면 경무관 되고 치안감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무지 어렵습니다. 제일 승진에 대한 강박감이 있는 집단이 경찰 집단입니다. 그리고 총경에서 그다음 경무관, 치안감 되고 이럴 때는 좀 주기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경이 되면 권력의 실세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가 그야말로 권력의 실세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다 이종호한테 붙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걸고 권력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약 수사 뭐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승진이 오면은 양심도 버리고 국가공직자로서 갖고 있는 도덕성, 윤리의식 이런 거 다 버립니까?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총장이 어떻게 저한테 그러십니까? 총장이
종신 교수 시켜주니까 오늘부터 아이들한테 교육 가르치는 거 정치학 북한 정치 어떤 건지 가르치지 말고 북한은 주적이니까 두들겨 부숴야 되고 북한은 태어난 것 자체가 인종적으로 차별적이고 이들은 영원히 못 살 사람이 지구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고 그걸 가르치면 내가 종신 교수가 된다 이러면 가르칩니까?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인데 네,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백희령 경정을 지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저런 분들이 계셔야 권력이 지들 마음대로 이권에 개입해서 소위 무수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그나마 막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그 반대편에는 공수처 보십시오. 그래서 이종호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거에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에 사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알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런 머리로 제가 볼 때는 변호사를 냈고 검사를 냈고 공수처 검사를 하는 상황이죠. 전 그래서 문제는 저는 사법기관들이 정치화되면서 그런 삶 자체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권력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거의 일상화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학교 수사회랑 경찰이나 검찰 이랑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대학교 수사에는 조교수가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이에 뭐 논문을 내면 몇 년에 몇 개 이상 써야 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교수가 되면 종신으로 갑니다. 예, 그죠? 근데 경찰, 군 이런 데는 계급 정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긴장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력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니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과거에 이제 군사 정권이 잡았던 시기가 있었고 민주화가 됐고 사실 그 고리를 끊어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검찰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듯이 권력 기관의 정치화가 굉장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주제는 사실인 거고 이걸 다시 한번 언론 관련된 부분도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추해서 얘기 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 그 87년 민주화 항쟁 당시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언론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상을 돌이켜보면 제2의 민주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언론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대한 부분, 권력기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지 이거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현안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론이 70% 80%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과거에 국민 여론 70, 80%는요 그냥 국민 여론이 아니라 국론입니다. 국론이기 때문에 정권도 이거는 따라야 된다라고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부분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권력기관의 정치화가 과거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정치화는 간부가 될수록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금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사실이 아닌 거를 거꾸로 뒤집어 씌워서 범죄자를 예를 들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거나 정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이것조차도 뒤집어서 그래서 저는 권력의 정치화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표현이다. 그게 아니다. 권력을 사유화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이 더 승진하고 더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민주정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론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여론에 개의하지 않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론이 최병 관련돼서 여론이 예를 들면 마약 수사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바라보냐. 근데 국민들이 예를 들면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한다. 그러면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입장들이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론을 나는 의식하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아주 그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듣고 계신데요. 토론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보세요. 자, 주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왜 김건희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침묵해야 하느냐. 권력과 언론은 왜 이 문제를 다루지를 못하느냐.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터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중대한 일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제가 김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면, 자, 수사기관을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면 권력이 정말로 무소불위가 됩니까? 아무리 권력을 사유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 장악하면 그냥 프리패스 하듯이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초유의 사태입니다만 그 초유의 사태가 관철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얘기해서 소위 수사받는 피의자가 자기의 집이죠. 경호처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도 경호 대상이니까. 그 경호처에 있는 기관에 가서 앉아 있고 그를 수사하는 자들이 핸드폰을 뺏기고 신분증을 뺏기는 수사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자기 계속 입으로 얘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 판례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야? 저는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반헌법적 행위를 누가 다 예를 들면 방어해주고 있느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경찰총장이, 관세청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막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가장 막강한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인사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 막대한 권한을 예를 들면 축소하거나 줄이지 않는다면 저는 누구든 마음만 대통령이 먹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대통령제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권력을 막 써먹지 않았었던 거죠. 왜?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상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희한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활시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활이 하나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못 쏘는 거죠. 정확하게 겨누어서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마지막 활시가 남아있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 지금 강특 의원이 계십니다만 민주당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민주당은 탄핵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이미 만들었고요. 8월 10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일리면 수사기관을 장악하면 이렇게 무소불위가 되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아무 쓸모짝이 없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을 결국 갖고 있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제도가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윤석열 정권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강덕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우리 직선제 이후 노태우 정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어느 정권도 권력을 잡으면 수사기관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일 없었고 YSDJ 때는 아들들 다 구속시켰잖아요. 예. 그런 정도까지였는데 왜 이렇게 됐냐 보면 저는 정치와 관련된 초짜 대통령
이 사람이 자기 지금 임기가 5년이라는 대통령 단임제가 아니라 마치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V0라고 하는 김건희 씨가 사실상 뭐 막부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마인드와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대통령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은 각급 권력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이 의혹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안 그런 공직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 정부의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끝나고 나서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상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제가 얼마나 큰 미국 사례인데요.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악관을 공격해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야 빨리 연방군을 투입하라 그랬더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3시간 동안 지연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진입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이렇게 막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기형적인 인간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만나면서부터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들이 상례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국민들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냥 계속 연타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전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소위 한국 사회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들을 아주 희한한 인간과 결합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들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들의 또 역량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좀 잘 또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의 권력 누수 또 레임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터지는 거 보면 보통 3년차 지나서입니다. 3년차 중반기 지나서인데 여기는 사실 내부의 문제도 아니고요. 2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1년 지나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 국감 시작되고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거리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마 내부의 제보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때 김건희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윤석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시점에 대통령 선거 해야 돼? 이런 정무적 고민 속에서 저는 한동훈 항상 내부의 고민에서 균열이 생기는 건데요. 한동훈 윤석열 정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민주당이랑 같이 해서 윤석열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는 지금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용산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김건희 여사님이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국가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에 국가란 무엇이죠?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은 무엇이죠? 국가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먹이 사슬이지, 먹이. 가장 좋은 먹잇감이죠. 왜냐면 남편이 국가의 최고 넘버원이니까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본인의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지식의 또는 경험의 크기나 그리고 정말로 깊이로 보면 매우 수준 낮은 접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국가관이 없는 거고요. 공사 구분이 없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김건희 씨의 문자예요.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을 뭘로 생각하길래 소위 본인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인물과 협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 자체는 저는
김건희 씨는 대통령도 지금 패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아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문자 보내는 건 이해하는데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 포함해서 새벽 몇 시에 막 그냥 한두 시간 하고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잖아요. 아니 뭐 저는 정신 세계가 이상합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부인인데 그리고 검찰총장 부인인데 새벽 이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뭐 형수님 도련님 사이였으니까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또 나온 게 진중권 교수랑 뭐 57분 통화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워낙 무속 좋아하니까 대통령 그 영부인 되기 전에 어떤 점쟁이가 국모가 될 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국모 될 상이라 이런 얘기 막 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부인이 되는 영부인이 되는 것을 그냥 예전 조선시대의 중전마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거를 마음대로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박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선시대 중전마마 말씀하셨는데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해서 근데 조선시대가 50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조선시대에는 왕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의 역할 그리고 또 중전의 역할, 중전의 역할 네, 예. 이런 게 다 있었고요. 그 역할에 맞게 그리고 사관원 사원부가 있어갖고요. 다 간언하고 다 기록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가 500년 이상 갈 수 있었던 건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적절하니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은요 마음대로 인사권 행사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래에서 예를 들면 추천합니다. 네. 의정부에서 간합니다. 근데 각 간관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나를 밟고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볼 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왕답지도 않은 사람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진숙 지명자에게 이진숙 임명 강행하고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거 보고 야 윤석열 정권 끝났다. 윤석열 정권 하야시킬 수밖에 없다. 이제 제대로 싸워야 되겠다. 뭐 이런 국민과 싸우겠다는데 여론 이런 거 다 떠나서 나는 국민과 싸우겠다. 뭐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권 하야시켜야 된다. 하야. 이게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싸웁시다.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던지고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 저도 처음 듣는데 어찌됐든 이제 국민들 정서는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서 김 박사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의심을 매일같이 받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또는 보수 세력,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의 양심을 걸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들이 왜 자신의 양심을 걸고 싸우지 않느냐. 이걸 반복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를 정권의 재창출 기반으로 만들고 또는 보수 정치가 진보보다 더 낫다는 걸 국민들께 입증을 하기 위해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왜 이들이 침묵하고 있느냐.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나눠 먹을 먹잇감들이 분명히 널려 있는데 나눠 먹을 먹잇감이 많이 있다. 널려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저는 공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멸한다는 건 뭐냐면 보수층이 한국 사회에서 정당적인 가치로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수 단체들, 보수 언론들도 생존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한 번 탄핵당한 세력 아닙니까? 두 번 탄핵을 당하는 것들은 공멸, 이걸 막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사익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2016년 우리 사회에서 확립된 딱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적인 개인이 공적인 권한을 활용하는 국정농단은 용인할 수 없다. 그럼 지금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행위는 어떤 거냐? 2016년 최순실 씨가 한 행위랑 동일합니다. 소위 권한을 갖지 않은 자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권한을 활용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건을 무마해 지우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제가 볼 땐 공멸을 의미하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끝까지 지키고 있는 마지노선 연합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과 민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도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엄청나게 견결하게 목숨을 걸면서 자기 권력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한동훈까지도 용인하면서 62.8%라는 지지율을 만들어주면서 그 공면을 막으려고 하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보수 세력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론의 흐름들을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전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약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이게 아주 저는 그야말로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관련해서는 보수 세력도 용납 못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병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거의 뭐 나온 거잖아요. 적어도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보수의 대원칙 아닌가요? 보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다가 지금 마약까지 김건희 여사가 봐준 게 외압 관련해서 작동한 게 팩트로 드러난다. 그러면 아마 보수 세력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걸요. 네, 저는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 공멸에 대한 사실상 두려움 때문에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 그래서 똘똘 뭉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들 내에서도 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한동훈 60% 넘게 압도적으로 됐는데 압도적으로 당선된 1등 공신은 저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김건희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부에서도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일부는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김건희 관련돼서 지금 주구장창 나오는 부분 그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고 한동훈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됐죠. 앞으로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전히 일단은 용산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노선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정치적 반대 진영에서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할 때 언론은 그 반대쪽의 의견을 가지고 마치 찬반 양론이 들끓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것은 집권 세력, 보수 집단 내부에서 이 문제,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태를 보이든 정말로 그들은 보수 진영 내부의 대표자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양심을 걸고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고민을 하는 지식인이라면 아니면 주인이라면 보수 세력 내부에서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쟁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다. 국정농단은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 거기에서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판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강덕구 의원과 정호진 대표와 김종욱 박사가 함께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